자, 24년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 전체적인 난이도와 총평 말씀드리고 각 문제별로 간략하게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평이한 시험이었고, 선지 하나하나별로는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었는데, 그 소거법을 통해서 정답은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루던 쉬운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정답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난이도가 이제 좀 변별력 있는 문제로는 우리 시작하는 1번 문제는 그 시험장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지문이고, 이제 긴장감 때문에 그 사고가 조금 경직돼 있으면은 그 정답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1번 지문하고 이제 10번과 11번 그 세 문제 정도가 이제 변별력 가리는 내용들이었고, 합격한 평균이면은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에서 선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출제 단원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와 있었는데, 특히 여러 가지 행정 작용들이 그 행정 절차법과 관련되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세 문제로 좀 많았던 특징이 있었고, 답을 고르기가 평이한 만큼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예전에 한 두세 개 정도에서 그 7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어서 전반적으로는 기출 문제 단련한 지문들을 OX 소거법으로 이제 답을 고르시는 게 주요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시면서 정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우리 소방공채행정법에서는 교과서 진도 순대로 25문제가 나열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회차부터는 다른 일반 진료과 비슷하게 그 교과서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순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시작이 이제 행정절차법으로 시작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에 있는 그 처분 절차의 공통규정 위주로 이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1번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해야 되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데, 항상 그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이고, 일단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신청서를 접수받았더라도 신청서 기재사항에 흠이 있으면은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접수를 처리해야 된다. 거기가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처분의 처리 기간 나오게 되면 역시 신청에 따른 이제 처리 기간 설정 공표 내용입니다. 이때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 원래 공표된 처리 기간을 국민이 믿고 있을 거니까 연장할 때는 왜 연장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처리 기간을 연기하는지도 통지해야 된다 돼 있으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은 이제 우리 작년 변호사 시험부터 해서 요즘 많이 강조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처분 기준 설정 공표는 처분의 공통 규정인데, 자, 공표한 처분 기준을 변경할 때에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제 공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뒷문장이 이제 틀린 부분이고, 4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처분의 신청인은 신청자 스스로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어가 이제 신청인이 아니고 행정청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의 구별로 다뤘던 지문이에요. 맞는 건 4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행정행위는 항상 주요한 단원이고, 전체 7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행정행위에서 하자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옳은 것 찾기입니다. 1번. 자, 앞선 처분인 대집행 개고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그 자체는 취소 쟁송을 걸지 못하더라도 후속 처분인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그러면은 대집행을 구성하는 4가지 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이고 대체적 자기 의무를 실현시킨다라는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자 승계되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선행 처분인 개고 처분이 위협이라는 것을 이유로 후행 행위 또한 위협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자, 2번 우리 많이 보시는 내용이죠. 2번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속 처분에 지장을 주리라는 게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었을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협 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판례 원문은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후행처분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후속처분에 미치지 않는 게 선행처분의 위협 사유가 후속처분에 하자 승계된다는 뜻이니까 뭐 2번이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2번이 조금 뭐 판례 원문하고 표현이 약간 다르더라도 3번 보시면은 직위해제는 임시로 업무에서 손떼게 하는 것이고 면직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없애는 거니까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위협 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도 이제 우리 소득금액 변동 통지. 그러면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항고성에서 다투면 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 하자가 후속 처분이 강제징수에 그대로 승계된다. 앞에 있는 건 돈 내는 의무를 정하는 문제이고 뒤에 있는 거는 주어진 의무를 실현시키는 강제집행이니까 의무 부과와 강제집행은 하자 승계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 고르기였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은 우리 정보공개 제도하고 개인정보 보호 합쳐서 전부 다 행정정보에 관한 내용들이고 틀린 거 찾기예요. 답은 이제 1번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본을 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허락하는 공개가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린 질문이에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원래 난이도 높은 주제였는데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은 손해배상은 원칙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이하게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네 번째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평이한 법령이었으니까 3번은 쉬운 내용입니다. 답은 1번. 자, 4번 내용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뭐 특별히 읽어보실 필요 없는 게 모든 행정활동은 전부 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 비례 원칙이고요. 자,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 중에서는 가장 위력 있는 수단이니까 보충성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방법으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 직접 강제의 보충성이고요. 자, 답은 쉽습니다. 우리 토지의 명도 의무가 부동산 인도 의무.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 퇴거 의무이고 대신할 수 없는 거니까 비대체적인 의무여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예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는 말이 요즘 객관식에서 뭐뭐라는 판례가 있다 내지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실 건 우리 대법원이건 헌법재판소이건 독일의 이론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예는 없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어떠한 사건에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강제는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건데 아주 급박하고 불가피한 점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영장 없는 즉시강제도 허용이 된다. 그 표현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무조건 위반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판례가 불법 개인물 수급 배기 판례예요. 틀린 건 답이 이제 3번입니다. 자, 5번은 우리 뒷부분에 있는 손실보상이 앞부분에 이제 5번에서 나왔어요. 자, 어려운 주제인데 특히 이제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1번. 자, 공시지가대로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이 아니고 합헌이고요. 자, 우리 보상금 결정할 때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 빼고 보상금 결정하는 거 위헌이라고 본 적 없이 개발이익은 원래가 보상 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재산 가치라고는 보지 않으니까 개발이익 배제가 원칙이에요. 1번 위헌으로 결정했다가 아니고 역시 합헌입니다. 자, 이번 이제 출제자가 욕심 많이 부린 건데 그 보상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규정 3개 조문을 그냥 한 문장으로 연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사업 시행자 보상의 원칙이고 이때 보상은 자,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지급의 원칙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 이번 같은 경우가 시사하는 거는 보통 마무리 정리하실 때 이제 요약집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 현금 지급 원칙, 뭐 사전 지급 원칙, 그다음에 뭐 사업시행 이익으로 인한 상계 금지 이런 식으로 제목만 눈에 익히신 분들은 판례 원문을 한 번쯤 보지 않았으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은 충분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자, 뭐 기존의 기출에서는 그 옛날 헌법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 있고 공무원 기출에서는 15년 동안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자, 국군보안사령부가 개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국가에게 강제로 증여케 한 사건에서 자,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확실하게 틀린 부분은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 수용적 침해 이론, 희생보상 이론 이런 게 전부 다 독일의 이론들이고 요즘 출제 경향에서는 멀리 벗어나 있는 독일의 이론이에요. 그 대법원 판례가 독일의 이론에 명시로 근거해서 손실보상을 인정한 예는 없었습니다. 3번 X가 되고요. 4번은 우리 하천구역 편입토지 그러면은 손실보상 청구를 공권적인 손실로 보고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다 라는 유명한 대표 판례니까 맞는 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당황하신 분들은 이제 3번 같은 걸로 좀 눈이 갔을 수 있으니까 거기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는 우리 일반 원칙 문제는 판례 문제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고 특히 가장 독자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신뢰보유 원칙입니다. 그 틀린 거 찾기였고 정답은 2번이에요. 특정 사항에 관해서 신뢰보유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 우리 신뢰보유 원칙에서 보통 관행 나오게 되면 이른바 비과세 관행 사건이에요. 따라서 비과세 관행이 공적인 견해표 행위로 인정되고 신뢰보유 원칙이 적용될 수는 있는데 행정관습법으로 풀어도 돼요. 관행이 있다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안 되고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까지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7번은 원래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우리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체행정의 그 이론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자, 1번은 우리 중요사항 유보서를 얘기하는 대표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자, 자치 조례에 대한 위임은 중앙정부가 만드는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처럼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일 필요까지는 없고 포괄 위임만으로도 충분하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은 이제 우리 비교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는 주제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이제 조합이 아니고 조합을 안 만드는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모델이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인가요? 그럼 요거는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이제 특허 처분이니까 이 토지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또는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까 위임할 수 없고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요. 근데 비교해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특허 처분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나오는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에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게 이제 구별 내용이에요. 3번은 이제 조합 설립 이런 말이 보이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서 받게 되고 이게 설권적인 특허 처분이니까 특허 요건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어서 위임할 수 없다.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자, 4번 내용은 우리 수신료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 수신료 금액 결정은 누가 돈을 내는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돈을 거두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수신료 징수 업무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KBS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전력공사에게 위탁시킬 수도 있고 전부 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들이 정해라 라고 이제 위임시켜서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본 내용이에요. 7번에 틀린 건 3번입니다. 해설 내용에 거기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고 비교 판례에서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비교해 놨으니까
차후 대비하시는 분들은 거기 봐두시면 돼요. 자, 8번은 원래 기타 행정작용의 확약편인데 우리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행정절차법과 연관지어서 확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문제이고 답은 평이했습니다. 우리 4번. 자, 행정기본법에 공법상 계약이 있고 확약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는데 둘 다 말로는 안 되고 문서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게 좀 특색이 있는 내용이니까 4번. 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행정절차법에서 확약은 문서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했으니까 4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에요. 자, 뒤에 있는 거. 확약이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된다. 뒤에 있는 건 많이 범직한 지문인데 요거는 확약이 아니고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확약은 말로 할 수 없고 문서로 한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행위 중에서 허가특허 구별 전통적인 주제이고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만큼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인가예요.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답은 평이합니다. 2번. 인가 처분에는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항상 하자 있는 기본행위를 직접 다퉈야 되고 기본행위의 위협을 이유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틀린 건 2번. 거기 이제 4번 보시면은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하고 있는 이 사업 시행 인가는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것과 달리 얘는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이니까 이제 특허 아니고 보충행위 인가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10번 우리 공법상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5문제 중에서 가장 이제 다음 출제를 좀 준비하는 거에 경종을 울리는 게 10번 내용이에요. 정답은 이제 우리 3번 되겠습니다. 3번 판례 자체는 최근 2, 2년 사이에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 중간을 이제 살짝 비틀어서 낸 어려운 출제예요. 자,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계약상에 약속된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전형적으로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인데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니까 원래 당사자 소송이에요. 근데 자, 겉으로 보기에는 공법상 분쟁의 외형을 띠고 있는데 그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손해배상 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끝에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요거는 손해배상이면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판례 원문 그 해설지에 같이 확인하시면 출발은 똑같아요.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 의무의 다툼이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금액에 국한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제 공법상 법률 관계는 당사자 소송이고 이게 중간 바꾸기가 우리 객관식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만약 겉으로 볼 때는 공법상 계약의 문제인데 손해배상 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때는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니까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판례 자체를 눈에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판례의 취지를 읽어서 이해하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이니까 아마 10번이 난이도가 이번 회차에서는 높은 문제예요. 그럼 보통 이제 어떤 이제 경우이냐면은 공법상 그러니까 계약을 양 당사자끼리 이제 맺습니다. A와 당사자 B가 대등 관계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를 합의 보고 이제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약속하는 게임이에요. 특별한 정황이 없으면 공법상 계약에서 이쪽이 의무 이행 안 하면 이쪽이 계약해놓고서는 왜 안 하냐라고 이제 소송을 걸면 돼요. 그건 당사자 소송인데 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하자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계약을 체결했지만은 계약 체결할 때는 분위기 좋은데 어떤 사람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 이제 특약을 걸기를, 만약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안 하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만큼 돈 물어주기를 한다. 위약금이나 계약의 내용을 누가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불이익도 계약하면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판례 취지는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특별한 정황이 없으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요구하는 게 당사자 소송인데, 만약에 계약할 때 제때 이행 안 하면 이 정도로 위약금 물기로 했다. 이런 것도 이제 계약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위약금을 구하는 내용이면 이건 실체가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민사소송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로지 손해배상 금액에 국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제 통상적인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요구하는 건 당사자 소송이다. 그게 이제 요 판례가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1번 문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3년 된 판례인데,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동안 부분은 맞는 지문으로 쭉 나오다가 아예 판례 자체를 이제 단독 문제로 만들어서 3년 차에 대놓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 판례의 취지는 집행정지는 일단 장래효, 지금부터 처분을 일시정지시키고 집행정지 결정 내려줬다가 집행정지 결정이 사라지면은 정지돼 있던 처분은 그때부터 다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자체는 소급효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누구는 집행정지 되고 누구는 집행정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11번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1번. 자, 처분이나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통칭해서 집행정지 이렇게 부르는데, 자, 지금 처분을 정지시켜 주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적극적인 요구는 기본적으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인,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 측에게 있고, 집행정지 요건이 결여되었다라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이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이거를 기각 안 받아주는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요건을 가지고 이제 불복 사유로 삼아야 되지,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의 불복 사유로는 삼을 수가 없다예요. 왜냐하면 집행정지를 시도하는 이유가 처분 일시정지 시켜두고 본안 심리에 넉넉한 시간을 보장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처분의 유죄법 삼으면 되지, 처분이 이런 식으로 위협인데 왜 집행정지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에요. 집행정지 결정 또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요건만 가지고 불복할 수 있다예요. 자, 두 번째, 자, 법원에서 처분의 일시정지를 행하는 집행정지 결정하려면은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했다가 이제 기각당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고에서 싸우고 있던 중에, 자, 본안 소송이 취하되었다 그러면은 본 소송 자체를 원고가 기권한 거니까 소송 계속 중이 없게 되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재항고 같은 게 있었더라도 전부 다 실익이 없어서 각하로 이제 끝나게 돼요. 항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 및 거기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쌓을 만한 실익이 있다요. 자, 어려운 지문이고요. 자, 3번이 이제 이 판례의 키워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제재 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었다. 그 제재 처분을 3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가정하시면 돼요. 그럼 3개월 영업정지 취소송에서 자, 1개월 지난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2개월은 진행되지 않고 일단 일시정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본안에서 자, 위적법을 심사해보고 해당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최종 적법한 것으로 확정이 되면 이른바 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본안 판결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분은 적법이다라고 심사 끝났으니까 계속 정지됐을 이유가 없이 집행정지 결정이 저절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본안 판결 선고되면은 집행정지 사라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예요. 이 말은 1개월 차에 집행정지 결정 받아냈으니까 원래 3개월 정지 중에서 2개월 영업정지는 안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 본안 판결에서 영업정지 3개월은 적법이다 라고 이제 기각 판결 나왔으면 남아있는 2개월이 그날로부터 다시 2달 진행돼야 되지, 처음에 3개월 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일지라도 남아있는 2개월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3번이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내용이 우리 최근 2, 3년 동안에 이제 많이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처분, 3개월 영업정지 연상하시면 돼요. 자,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의 대상인 3개월 영업정지를 일시 정지하겠다로 결정하게 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 3개월 정지는 판결 선고 시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영업정지가 일시 스탑돼 있다가 판결 선고 시까지 그랬으니까 판결 선고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저절로 소멸, 실효하게 되고, 자,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부활해서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게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랬으니까 그 사유가 갖추어지면 집행정지 결정은 저절로 실효되고, 이게 이제 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본안 판결이니까 정지돼 있던 처분은 다시 효력을 발동하고 진행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11번이 이번 24년도 소방공채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질문이에요. 자, 12번은 우리 국가배상 책임입니다. 국가배상도 필수로 나오는 주제이고 유명한 주제이니까 지문의 길이는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아마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아니셨으면 충분히 답을 맞추셨을 거예요. 자, 답은 2번. 자, 국가배사법 5조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란 공공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이게 하자예요.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물건을 구성하는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가 X이고, 물건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오히려 물건이 상태가 좋으니까 이용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제3자들에게 소음이나 악취 등의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변에 야기하는 경우도 이른바 기능상의 하자라고 해서 국가배사법 5조의 영조물의 하자로 삼아줍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의 흠결이고 그 물건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안전성이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그게 이제 한한다가 틀린 부분이에요. 자, 3번 내용은 우리 길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자,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이제 고집한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멀쩡히 통설 판례가 나와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다른 견해를 계속 고집 부리게 되면 전부 다 법 해석을 그르쳐서 처분을 잘못되게 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 소리예요. 자, 4번은 보시면은 출제자가 이의제기 안 당하려고 신경을 좀 쓴 흔적이 보여요. 자, 상위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가 하위 지자체장 구미시장에게 영조물 설치 관리 권한을 기관 위임합니다. 구미시장이라고 하는 지자체장한테 네가 해라고 넘긴 거예요. 근데 단 비용은 상위 지자체가 계속 부담하기로 한다. 그럼 결론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던 이제 구미시, 그 다음에 책임을 떠넘겼고 비용을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상위 지자체도 감독자이자 비용 부담자로서 역시 6조에 의해서 전부 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고 여전히 지고 있다, 이제 그런 소리예요. 자, 13번도 우리 행정절차법에 신설된 아까 확약이 나왔었고, 자, 위반 사실의 공표도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로 행정계획과 더불어서 3가지 신설된 내용인데 그 중에 2개를 이제 한꺼번에 물어본 좀 특이한 출제예요. 자,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순수한 법령 문제이고 답은 2번입니다. 자, 위반 사실 공표도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상 제재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안 좋은 처분이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하고 똑같아요. 자,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해서 당사자가 미리 알려줬는데 의견 낼 거 없다.
라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가 아니고 안 줘도 돼요.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 기본 절차법에 이제 신설된 내용이니까 처음으로 이제 단독 출제가 된 부분인데 그 1번 법령 보시면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했거나 원상회복시켰거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쳤으면은 위반 사실 공표라고 하는 명예나 신용을 위협하는 제재 조치를 안 할 수도 있다. 맞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위반 사실을 공표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되어 있었던 어떤 위반 행위를 이유로 제재 처분 받았던 전력도 널리 이제 까발렸는데 그 제재 처분이 뭐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았다라는 사실을 원래 공표 기간 이상으로 공표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자, 정정한 내용을 공표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게 파급력이 무시하다 보니까 위반 사실 공표되고 실컷 이제 뭐 자기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욕으로 다 도배가 돼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사실 무근으로 바로 잡혔어도 이 정정한 내용은 원래는 이제 다시 넉넉한 기간으로 공표하는데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이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잊혀지고 싶은데 또 이걸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기억을 잃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온라인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자, 위반 사실 공표에 관해서 제재 처분이니까 미리 사전 통지받고 의견 제출 기회를 받았으면 공표하기 전에 의견 제출은 불복하는 이의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는 아니고 서면, 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한번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정답이 이제 2번이었어요. 결국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해서 이제 신설된 내용들은 이제 정지문으로 쭉 나오고 역시 침입적 처분에 대한 공통 규정인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숙지하고 있냐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긴급하거나 또는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하겠다라고 명백히 표시했으면 그때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우리 14번은 행정법의 효력이라고 해서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요거 구별하는 거하고 공포하고 나서 효력 발생일까지의 기간 계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전체를 이제 통틀어 보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제 4번 그래서 다 맞는 지문이고 전형적으로 이제 시간 뺏기 출제예요. 자, 기억번.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 철회, 기간의 경과로 소멸, 실효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여기 행정기본법 15조 그래서 공정력까지 행정기본법에 명시된 법령입니다. 자, 조례와 자치규칙이나 시행령 신규칙 법률 등 성문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일자를 명시 안 했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일이 효력 발생일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안 좋은 법전이었으면 30일 지나는 게 효력 발생일이에요. 자, 디귿번은 자, 개정법이 옛날 사건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재산권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면 세율이나 돈 낸 액수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법이 적용하려는 관계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게 아니라면 그럼 이거는 끝난 뒤에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에 개정된 거니까 이른바 부진정 소급이에요. 그럼 부진정 소급은 허용되는 게 원칙이니까 헌법상 금지되는 진정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1번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건 위헌 결정이 아니고 헌법에 안 맞는 지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국회에게 개정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날리지 않고 본인들을 존중해 줬으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받들어서 어떻게 개정할지 개정 입법을 어디까지 소급 적용하는 걸로 경과 규정 정할지는 전부 다 법 만드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다 맞는 내용이고 4번이에요. 자, 15번도 우리 매년 나오는 거죠. 우리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보통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답은 2번이죠. 자,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자신의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법원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해야 한다. 이건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입니다. 답은 바로 2번. 자, 4번은 판례는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 재량행위 파트에서 이 판단 여지 나오게 되면 이것도 판단 여지설 또는 판단 여지 이론이라고 해서 독일의 이론 이름인데 판례는 그런 거 안 받아들입니다. 양자 구별하지 않고 판단 여지가 이론에서는 인정되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우리 판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이론으로 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4번은 맞는 내용이야. 4번은 이제 뭐 줄여 쓰게 되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독일의 판단 여지 이론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 뜻이에요. 자, 16번 우리 행정행위 하자에 관한 종합 문제입니다. 자, 1번이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의미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처분청은 자신했던 처분에 성립 당시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징계 처분이 무효다. 그럼 무효의 처분은 하자가 치유 안 됩니다. 3번도 X이고 정답은 바로 4번. 수도 과태료고 그래서 괜히 희한해 버린데 수도 지어 버리시면은 자, 과태료 부과 처분.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닐 뿐이지 내용은 돈 내라는 금전급부 하명이에요. 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이다. 그러면 돈 내라는 처분이 도달이 안 되어서 효력 발생 요건을 못 갖춘 상대예요.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가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부과 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게 제대로 도달되지 않아서 효력 발생 안 돼서 무효예요. 무효의 경우에는 하자 치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4번 X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달이 되지 않아서 처분 자체가 효력을 발생 안 했으면 쟁송의 제기 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도 전혀 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4번이 X. 자, 17번 역시 행정행위 종합 문제입니다. 1번. 자,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지라도 처분청인 부가권자, 피고행정청은 소송 중간에도 얼마든지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자를 보완한다 이 말이 절차의 하자가 문제가 되어서 소송 진행 중이었으니까 행정청은 절차에 하자 있는 거 직권 취소하고 절차를 제대로 다시 밟아서 똑같이 적법한 내용의 처분을 또 할 수도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2번은 그 니은번은 그 별표 한 개 두시고 요게 원래는 이제 강론에 나오는 조세행정법의 판례여서 구급에서는 역대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과세 예고 통지한 다음에 밑줄 과세 전 적부심사. 요거는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절차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가 아주 필수 불가결한 절차이니까 이 과세 전 적부심사도 없이 세금 부과 처분 때리면 절차의 하자이지만 이거는 무효로 봤어요. 과세 전 적부심사는 모든 법인책이 하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게는 이제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세금 부과 때리기 전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필수로 거쳐야 된다라고 법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건 절차의 하자이지만 무효로 봤던 내용입니다. 자, 디귿번은 우리 말은 어려운데 아마 좀 속된 말이지만 이제 싼 놈이 치운다 이제 그런 결과야. 권한 없는 기관이 처분합니다. 무효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썼던 예전에 썼던 처분은 권한 없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 직권 취소합니다라는 통보도 당해 무효인 처분했던 권한 없는 행정청이 직권 취소 통보를 해야 되고 자, 국민이 여기에 반발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 처분 명의자인 권한 없는 행정청이 곧바로 피고석에 앉아야 됩니다. 디귿번 맞는 내용이에요. 자, 리을번은
고려하지 않는데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보호 가치가 없는 신뢰의 경우뿐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처분의 허가를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대한 신청, 소교서 허가를 받았으면 귀책 사유 있고 국민에게 보호 가치 없는 신뢰이니까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허가 취소 철회 때리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전부 맞는 지문이고 이제 4번이에요. 자, 18번은 쉽다면 쉽고 이게 긴장감에 좀 사고가 머리가 렉이 걸려 있으면 이게 좀 처음 보는 표현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취소 철회는 뭐 행정행위 전형적인 분야이니까 행정기본법에도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어요. 18조에 부당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그리고 19조에 적법한 처분의 철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철회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소급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 없어요.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발생한 걸 이유로 지금부터 없애는 철회인데 예외적인 소급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게 영유아 보육법 평가 인증 철회 사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설지 참조하시면은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인데 신뢰보호를 위해서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 없앨 수 있다라고 취소의 예외적인 장래여는 법의 규정이 있는데 철회는 오로지 장래여가 원칙이고 소급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판례의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철회 자체는 별도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철회의 예외적인 소급표로 국민에게 더 안 좋게 할 때는 소급표 자체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자, 나머지는 이제 2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나오면은 보호가치 없는 신뢰니까 비교 형량, 이익 형량 안 해도 돼요. 3번. 자,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문법에는 근거 없이 할 수 있지만 보호 가치가 없는 신뢰가 아닌 이상은 철회 당함으로써 당사자가 있게 되는 불이익하고 철회를 얻게 되는 공익하고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비교 형량 하여야 한다예요. 보호 가치 없는 신뢰 말고는 전부 다 이익 형량은 의무입니다. 4번. 연금 지급 결정하고 줬던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 지급 결정 취소가 적법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급여를 환수 들어간 처분이 무조건 적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18번에 맞는 건 1번이고 아마 10번, 11번 다음으로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19번. 예전 허가 제도에 비해서는 이제 신고 제도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니까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신고도 우리 한 문제 이제 필수 단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기연결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은 쉽죠. 우리 작년 소방공채에서 바로 냈던 문제예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는 건 실무를 반영한다니까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던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기연결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4번 바로 X. 자, 20번도 우리 행정입법 우리 평약에 나왔습니다. 틀린 거 이제 바로 1번인데 뭐 시간에 쫓기면은 1번 지문 같은 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시간에 쫓기지만 않으면은 이제 쉬운 내용이에요.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 이런 바 법규 명령이에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까지는 헌법에 규정이 있는데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은 맞지만 헌법에는 직접 규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1번이 X이고 이 헌법을 행정기본법으로 바꾸면 그때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규칙은 헌법에는 직접 제정권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자, 3번 같은 거. 부령인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그러면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제재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에 들어있으면 우리 판례는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고 대적 구성력 있는 법규 효력을 인정 안 합니다. 자, 4번은 자, 통치행위부터 시작해서 법규 명령까지 전부가 무엇이 됐든 간에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그러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다라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시그니처 판결문이에요.
틀린 건 바로 1번입니다. 자, 21번도 아마 일반 그냥 테스트 하실 때는 이제 평이하게 1번 무난하게 고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지문도 좀 다 처리하려고 하실 거니까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1번. 자, 우리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구별하는 영역은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는 건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서 법규 명령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는 행정입법이니까 대법원의 전속 권한인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규 명령일지라도 직접 기본권 침해하면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심사할란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전형적인 충돌은 저 뒤에 가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이중배상 금지할 때 민간인과 군인의 공동불법 행위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대놓고 충돌한 영역이고 손실보상의 이론적인 근거를 따질 때 경계이론, 분리이론 정도가 대법원 헌재 구별할 의미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구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대법원이건 헌법재판소이건 정보공개 청구권의 헌법적인 근거는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이걸 뒤집게 되면은 이른바 알 권리 전부 다 같은 성질의 기본권들이고 여기에서 직접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봐요. 맞는 건 1번입니다. 자, 2번.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고 외국인은 공개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외국인도 일정 상시 거주 요건 갖추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자, 3번. 자기가 쓴 시험 답안지를 자기가 보는 거는 보여줘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비공개 사유가 아니고 공개 정보예요. 근데 나의 답안지에 대해서 출제 위원별로 채점 결과 이거는 보여주게 되면 보복이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비공개였다라는 사건입니다. 자, 4번은 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이제 불복하려고 해요. 그러면 공개 청구 후 며칠이 지나도록 공개 결정이 없으면 이제 불복을 시작할 수 있나? 30일이 아니고 20일이에요. 30일은 뭐하고 헷갈리려고 했냐면은 공개 결정에 대해서 30일 안에 이의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공개 청구했는데 며칠 지나도록 응답이 없으면 부작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불복을 시작할 수 있나? 그럼 공개 청구하고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을 알려주는 게 원칙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10 플러스 10. 최장 20일 경과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때 불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도 우리 행정상 우리 제재 처분 그래가지고 원래 행정상 제재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섞어서 물어보는 좋은 문제예요. 1번. 법 위반자에게 가하는 행정상 제재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어야가 아니고 고의과실 없더라도 현실적 위반자를 불문하고 법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요. 1번 X고요. 자, 2번이 우리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신설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입니다. 이번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5년 지나면은 아래의 제재처분을 할 수가 없다. 전부 다 신뢰의 원칙이 반영된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위반행위 있었지만 5년 지나도록 건드리지 않았으면 일종의 실권의 법리처럼 함부로 5년 지나면 제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3번. 자, 행정 법령의 적용 시점을 다루는 기본법 14조에 있는 조문입니다. 위반행위의 성립과 여기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재 처분 당시가 아니고 위반 행위 당시의 법대로 처리해요. 다만 위반 행위 후 제재 처분하기 전에 위반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그때 변경된 법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 자, 여러 개 처분 사유에 대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타당한 제재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렇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 해당 제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이유 제시 하자로 보진 않겠다. 그래서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입니다. 자, 23번도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제 대집행위 허가 정도의 지위였으면은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이해강제급이 행정행위 중에선 인가적인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행강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대집행할지 이행강제금 할지는 행정부의 선택 재량이에요. 근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우리 통고처분 말고는 전부 다 행정벌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해당 안 합니다. 전부 다 행정상 제재이니까 형벌과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3번. 우리 총론 통틀어서 돈 내는 납부 의무인데 상속 승계도 안 되는 일신 전속적인 돈 내는 의무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예요. 정답은 3번. 4번. 자,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농지법 자체에서 이 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으로 다툰다라고 특별한 불법 방법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항고소송의 보충성 원칙상 처분성이 없다 그렇게 돼요. 자, 맞는 건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24번도 우리 소송 쟁점으로는 아마 소방행정법 공개된 4년차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주제인데, 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판례가 인정할 뿐인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위상이 높은 쟁점입니다. 자, 소송 중간에 처분의 이유를 행정부가 스스로 추가하고 바꾸려는 이유가 자기들의 처분이 지금 위협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처분의 적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청이 처분의 이유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길게 써놨지만 이제 출제자가 배려한 게 1번에 기출지문에 여러 번 나왔던 답을 주고 있어요. 행정청이 추가 또는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유여야 되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만으로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야. 전부 다 최초 처분의 이유에 반박자로 모아서 원고가 소송을 시작한 거니까 원고의 소송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정도가 돼야지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해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인정해 줄 수 있고, 쟤도 알고 있었대요. 그 정도만으로는 무조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치 않는다.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3번,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두시면은 차후 좀 난이도 높은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4번 같은 경우가 처분 당시에 적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했던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은 법 23조 1항에 근거하여 이렇게 처분했는데 거기에 23조 3항을 덧붙이는 정도.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근거 법조문을 좀 더 몇 개 명시하는 것뿐이니까 이런 건 전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우리 행정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여전히 취소 소송 말고 무효확인 소송, 부작용인 소송, 당사자 소송은 단독 문제 안 나왔는데 행정심판은 우리 23년도와 더불어서 단독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답은 이제 무지하게 쉽게 줬는데 1번처럼 뭐 진정 이런 거 뭐 특별히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 안 보이는 거 던져두고 답은 3번.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맞고요. 심판이니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아니고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3번 바로 정답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법 총론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의 기출에 없던 지문이 이제 몇 개는 이제 보이고 있지만 그런 게 정답 여부에는 크게 지장을 안 주는 걸로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항상 시험장에서 너무 당황하시게 되면은 본인 아는 지문도 OX 판별이 안 되게 되니까 자기 실력에 자신감 갖고 충분히 끝까지 이제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